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키워드에 대한 내용 중에 키워드라는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검색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 검색어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홍보성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성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홍보성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네이버의 매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의 광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키워드라면 홍보성 키워드라 보시면 되겠고, 이런 키워드들은 보통은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가 먼저 노출이 되는 키워드를 홍보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건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쳐보시면은 파워링크가 먼저 뜨는 키워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홍보성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하면 파워링크가 뜨고 비즈사이트가 뜨고 뷰 등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키워드로, 홍보성 키워드는 실제 노출이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화된 블로그에서만 노출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노출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홍보성 키워드는 보통은 대표 키워드들이 홍보성 키워드예요. 그래서 허리 리스크라든지 임플란트, 실손보험과 같은 대표 키워드는 홍보성 키워드에 속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홍보성 키워드 중에는 위험군 키워드가 있습니다. 위험군 키워드는 병원 관련 키워드들은 위험군 키워드에 속해요. 특히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를 네이버에서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네이버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홍보성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홍보 게시물에 대해서 안내하는 조치 사항에 대해 공지를 해 놓은 게 보이죠?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나 알선 유인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의료법인이나 의료인 기관이 아닌데 의료 홍보를 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한 의료 홍보 또한 역시 의료법상으로 제재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네이버에서도 저렇게 그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 병원 좋아요라는 그런 글들을 쓰지는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 클릭한 게 아닌데. 자, 그리고 홍보성 키워드에는 고단가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고단가 키워드는 제재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집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홍보성 키워드들은 라이센스랑은 사실 상관이 없이 네이버가 고단가 키워드로 분류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맛집 같은 경우 파워링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최적화가 아닌 블로거가 작성하면은 실제로 잘 노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가끔은 이제 블로그의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생기곤 해요.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나는 맛집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다이어트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든지 꼭 작성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을 담아내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들도 있어요. 홍보성 키워드는 네이버의 수입원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제 제재가 되거나 아니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렸다면, 정보성 키워드는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광고 수익과는 관련이 없고,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를 정보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로 포스팅을 많이 하면 블로그 지수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블로그 지수를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요,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라는 목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광고지 보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광고지를 왜 지하철에서도 나눠주고, 실제 우리 인터넷만 봐도 광고가 되게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여러분들은 보게 되시던가요? 아마도 광고지 나눠주셔도 저리 그냥 가버리고 안 받고 그런 적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다 광고에 사실은
지쳐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내 서비스로 끌어올 수가 있냐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고 싶은 정보를 담아서 포스팅을 했을 때 그 포스팅에서 신뢰감을 얻게 되고 차차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서도 되게 반기는 블로그겠죠. 그런 만치 순위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돼서 나중에 혹시 인플루언서 쪽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정보를 많이 담는 포스팅을 꾸준하게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성 키워드는요, 파워링크가 없이 뷰탭이 먼저 보이는 그런 키워드가 바로 정보성 키워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다가 저번에 적은 것처럼 건대 맛집을 쳐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파워링크부터 막 나오고 뭐 플레이스, 그 다음 뭐 비즈 사이트 뭐 이런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홍보성 키워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랭크 함수라든지 뭐 이런 걸 쳤을 때는 광고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뷰 탭에 있는 내용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고객들이 찾는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로 더 인정을 받아서 내용을 보게 되는 그런 거라서, 일단은 홍보성 키워드보다는 정보성 키워드를 쓰는 게 블로그 지수 면에서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로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리브라 엔진은 2012년에 사라진 엔진이긴 한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됐던 로직이 1세대 로직이 리브라 엔진이에요. 꾸준하게 글을 올리면 최적화 블로그로 인식됐던 굉장히 마케팅하기 좋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그냥 꾸준하게 글만 올리면 됐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매크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아무 글이나 쓴 후에 최적화가 되면 판매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렵에 검색을 했을 때는 막 엉뚱한 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곤 했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C랭크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C랭크 알고리즘은 신뢰도에 따라 움직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을 적을 때 만약에 뭐 맛집도 적고 여행도 적고 여러 가지를 막 적은 블로그를 무엇은 블로그라고 하냐면 잡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는 블로그는 그거는 이제 전문 블로그라고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쪽이 조금 더 신뢰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뭐 잡다하게 내용을 넣는 것보단 어느 분야에 대해서만 그 포스팅이 적혀 있는 그런 블로그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은 글을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게 C랭크 알고리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썼던 사람들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신생 블로그들이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렵 때는요, 파워블로그 갑질 사태라든지 전성 시대가 열렸던 시대예요. 그때 아마 파워블로그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블로그가 뭐를 했다라든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었죠? 그게 바로 이 C랭크 알고리즘이 도입됐던 2세대 검색 엔진의 현황이었어요. 이때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쓰더라도 오랜 기간 글을 써왔던 블로그 글이 먼저 노출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으면은 노출에서도 차별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C랭크 알고리즘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다이아로직이라는 건데요. 출처의 신뢰도를 검색 결과 랭킹에 반영하는 C랭크를 보완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로직의 핵심은 선호도가 되겠는데,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키워드별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에 대한 점수를 랭킹으로 반영한 게 다이아로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뢰도만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서를 점수를 매기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꾸준하게 맛집을 적었던 블로그인데 그래요, 뭐 좀 과장되게 10년 전에 적은 맛집 게시글이 있어요. 그리고 신생 블로거일지 어쨌든 그냥 보통 블로그가 적은 하루 또는 이틀 된 맛집 블로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께 조금 더 신뢰가 되세요? 아무래도 옛날에 있었던 그곳은 메뉴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먹는 그 음식점이니까 음식점 자체가 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신의 적은 예를 들어서 뭐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된 그 포스팅의 경우는 아무래도 당장 다녀와서 그 무렵에 글을 쓴 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놓고 따졌을 때 선호도는 오래된 요 블로그보다는 신생 블로그더라도 최근에 게시글 쓴 거 이쪽에 좀 더 선호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점수를 랭킹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을 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래 읽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C랭크 알고리즘은 리브라를 대체하는 로직이었다면은 다이아 로직은 C랭크를 보완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로직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문서 주제의 적합도나 경험 정도, 그리고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나 독창성, 적시성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게 다이아 로직의 형태예요. 그리고 4세대 검색 엔진으로는 바트로직이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이 바트로직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의도까지도 파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정보를 찾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어느 장소를 찾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직 컴퓨터는 뭐 그 장소에 가서 찾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에 이제 맞는 자료들,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고요. 모니터에서 예를 들어 모니터가 아니라 그 스마트폰, 우리 핸드폰에서 어떤 장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는 그 상황은 보통 뭐 친구랑 만나서 바로 뭔가를 찾을 때, 이럴 때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검색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 입력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정보를 찾는지까지 종합해서 검색 결과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 바트 로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로직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는 이 로직만 따라간다기보다 일단은 기본적인 네이버가 이렇게 자꾸 로직을 바꿔가는 이유라도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좀 더 로직만 따라가지 않는, 내가 조금 더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그런 글들을 쓰실 수가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을 따져서 결론을 낸 게 바로 이 밑에 부분인 거예요. 자, 네이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면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전문적인 글을 써온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시키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화해보자면은 C랭크 알고리즘에 따라서 블로그의 신뢰도를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로직을 이용해서 검색자들의 선호도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블로그 지수까지 고려해서 상위 노출할 글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C랭크 로직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그 맥락과 글자의 어떤 맥락과 그 내용, 그리고 연결된 소비 생산에 의해서 신뢰도나 인기도를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로직에 따라서 C랭크가 높으면서도 좋은 문서라고 한다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게 되고, C랭크가 높지 않더라도 다이아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최신 블로그, 그러니까 최적의 블로그가 아닌 상태였어도 상위 노출이 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검색자의 선호도까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생으로 블로그를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을 노릴 수가 있더라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건요, 정보성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검색자들이 선호할 만한 경험이나 정보, 의견 등을 해당 글에 잘 녹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를 제대로 구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생각하는 그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되느냐? 일단 키워드를 잘 잡더라도,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된 글부터 눌러보지는 않잖아요. 먼저 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 사진 같은 데서 눌러보고 싶은 흥미를 끌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검색자의 관심을 끌어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 차별성을 가진 제목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글 쓴 게 뭐 2등이나 3등에 있더라도 그 글부터도 먼저 눌러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글을 쓰실 때 키워드가 가급적이면 해당 그 제목에 2번 정도까지는 반복이 가능한데 너무 많이 키워드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길면은 로직이 판단을 했을 때 그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단어 간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직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글 정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 부분은 너무 길게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길게 적은 글들의 경우는 글씨가 제목 부분이 잘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적으실 때는 2줄을 넘지 않게 그냥 한 15자에서 한 20자 사이 그 정도로 적으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눌러서 보고 싶은 그런 제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포스팅을 하실 때 그 포스팅에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래도 노출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오래된 수법이긴 한데 우리가 블로그 글을 적을 때 어떤 분들은요, 안에다가 하얀색으로 글씨를 적어서 안 보이게 그렇게 가려서 키워드를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겠지만은 실제로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였긴 한데, 그런 경우는 네이버가 바보는 아니죠. 어뷰징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키워드 남발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정보성 키워드 조건에서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한정적으로 정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거는 신뢰도를 위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블로그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부동산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물 정보, 그죠? 뭐 예를 들어 지역별 매물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채워져 있어야지 맞을 건데, 예를 들어 그 안에 맛집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부동산 블로그라는 생각이 좀 잘 들지 않게 되는 그런 잡블로그가 되죠. 되게 깊이 없어 보이는 블로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을 위해서 본인의 그 블로그를 키워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주제를 좀 정하세요. 그래서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블로그 안에 채우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성 키워드는 되도록 피하고 위험군 키워드는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를 좁혀서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큰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노출조차 안 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쟁쟁한 블로그들끼리의 어떤 경쟁에 의해서 우리 대표 키워드 같은 걸 적었을 때는 거의 앞쪽에 뜰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경쟁량이 좀 적은, 즉 정보성 키워드를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일단 파이는 좀 적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딱 찾고자 하시는 그런 세부 키워드를 적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면서 점차 검색량이 많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유입을 돕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쌓아가셔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유효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블로그를 어느 특정 카테고리를 기준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블로그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단어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꾸준한 유입을 돕는 그런 키워드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또 하나 키워드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단일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일 키워드는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키워드를 단일 키워드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표 키워드와 같은 느낌인데요. 검색량은 굉장히 많고 문서량은 훨씬 더 많은 키워드가 단일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가 블로그가 된다면 블로그의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단일 키워드로도 상위 노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려야 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세부 키워드예요. 그래서 단일 키워드 여러 개를 조합한 경우 단일 키워드에 적절한 형용사나 의성어, 의태어를 조합하는 경우가 세부 키워드의 경우가 되겠고요. 일단 문서수 대비 조회수 대비 문서수가 훨씬 적은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효 키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검색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를 유효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유효 키워드라는 용어는 블로그 차트에서 만든 개념인데요. PC나 모바일의 검색 순위가 아니라 실제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를 유효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자의 수는 늘고 블로그 지수는 높아지게 되고요. 블로그의 유입 데이터는 내 블로그의 통계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홍보성 키워드나 단일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 최저 블로그한테 차라리 처음에는 좀 양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우리가 홍보성 키워드와 정보성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 욕심으로는 사실 홍보성 키워드부터 바로 쓰고 싶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홍보성 키워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하게 되는 거고 세부 키워드를 까다롭게 골라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카테고리는 아까 신뢰성의 사항 때문에라도 두세 개 정도로 집중해서 신뢰도를 쌓아주셔야 되고요. 비교적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을 해주시는 게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가지 키워드 도구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네이버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이버 검색 엔진을 활용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찾았던 거는 네이버 트렌드와 네이버 광고까지를 살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 광고에서는 광고를 직접 한 건 아니었고 키워드 도구라는 데서 연관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겁니다. 자, 그거 응용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키워드 마스터라고 적어주세요. 키워드 마스터를 쳐보시면은 Where is post라는 게 나와요. 이게 맞고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띄워주시고 그러고 옆에 있는 메뉴들 한 번씩 쭉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키워드 마스터에 저기 위쪽에 보시면 키워드라는 게 보이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적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초등 코딩인가 그거 적었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제가 적었을 때 그와 관련된 관련 키워드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초등 코딩 교육을 쳤을 때 PC로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을 하고 있고 문서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센스 추천이라고 만약 적었다. 그러면은
에센스 추천에 대한 관련 키워드가 또 이렇게나 많이 뜹니다. 만약에 40대 에센스 추천으로 간다면 일단 대상층 자체가 되게 적어지겠네요. 그쵸? 에센스 추천이라고 했을 때 PC는 440건, 모바일 검색량은 3630건이 나왔어요. 근데 문서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40대 에센스 추천 같은 경우도 PC랑 모바일 검색량 자체가 40건밖에 안 되지만 문서 수가 2만이에요. 그쵸? 그래서 비율이 501대 150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문서수나 비율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키워드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앞쪽에 Where is post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지우고 또 이렇게 넣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우고 해서 요거 키워드를 뽑아서 엑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Where is post 한번 가볼게요. 이 Where is post는 여기 광고니까 닫을게요. Where is post는 여기다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 그 블로그에 게시물들을 조회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대 맛집이라든지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뭔가 어떤 블로그에 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Where is post에다가 집어넣고 조회를 해보면 이 블로그가 얼마나 자주자주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도 일단 보여요. 그래도 여기는 매일마다 하진 않았고 약간은 좀 뜸을 들여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건대 있고 뭐 건대 허거 뭐 이렇게 적은 요거는 건대 허거 무한리필 요런 지금 키워드들을 써서 홍보하고 있고, 상태가 지금 굿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건 포스팅할 때 뭐 잘못한 거 없이 일단 그러니까 반영이 돼서 검색에 잘 뜨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다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요게 이제 15일날 적은 게시글인데 내가 건대 무한리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았을 때 PC랑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 조회를 하는지 그리고 순위는 얼만큼에 뜨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건대 허거 적으면은 얘는 순위가 1위로 뜬대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1위로 떠있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따라서 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블로그에 이 게시글은 내가 뭐라고 적었을 때 몇 등으로 뜨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요 옆에 PC 모바일 썸은 뭐냐면 조회수예요. 그래서 건대 허거라는 글을 사람들이 조회를 할 때 PC에서는 320건, 모바일에서 2770건을 찾아서 물론 이게 한 달 기준에서 3090건을 찾았더라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대 무한리필 맛집이라고 적으면 빼기가 나오죠. 그럼 짝대기가 나오면 이렇게는 노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볼 때 PC 모바일 자체가 10이라는 건 뭐냐면 10건 미만을 뜻해요. 그러면 얘가 10건 미만으로 한 달에 찾았으니까 굳이 이걸로 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에 주소를 집어넣어서 조회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블로그 주소를 적어서 그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게 Where is pos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블로그 글 중에 하나를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 보시면 주소에 요거 지금 보면 블로그 네이버.com 뒤에 있는 요게 아이디인 거거든요. 요거 주소를 복사를 해서 Where is post에 붙여보시면은 이렇게 붙여보시면은 이 주소에서 적은 글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블로그가 매일 글을 적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보다 유리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Where is 포스트 살펴보았는데 질문사항 잠깐 받아보고요. 질문 딱히 없으면 블로그 지수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블로그 지수라는 대로 이제 갈게요. Where is 포스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나 아이디를 집어넣고 확인을 하면 블로그의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아직 아이디가 없으시다 라면은 아까 전에 그냥 벤치마킹 하려고 골라놨던 블로그의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블로그의 지수를 파악을 해줍니다. 자, 블로그 지수가 제가 이거 붙여넣었던 이 사람은요, 레벨 4래요. 이 레벨 4가 레벨 1서부터 해서 쭉 있는 거라면 레벨 4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등급을 좀 갖고 있는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인플루언서는 아니고요. 이분은 이웃이 268명, 근데 오늘 방문자는 378명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평균적인 방문자 수는 562명. 그래서 전체 방문자가 3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던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썼던 블로그들을 보면은 1일 전, 4일 전, 13일 전, 20일 전 이렇게 최근에 포스팅들이 보이고요.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는 1에 수렴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블로그의 어떤 법칙 같은 걸 잘 지켜서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0.65라든지 0.39와 같은 얘네들은요, 블로그의 지수가 낮게 측정이 된 거예요. 그죠? 블로그 요 포스팅의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얘는 괄호라든지 이런 문자를 좀 많이 적었을 것도 같고, 또 클릭해서 보면 또 그 안에 내용에서도 아마 다른 글을 복사해서 적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해요. 어쨌든 이 지수라는 거는 일단은 일단 좋게 나올수록 일단 좋지만 빼기가 나왔다고 해서 통 누락이 된 거는 아니다. 지수가 낮게 책정이 된 거다. 이런 뜻이고요. 댓글은 이 글에 대한 댓글, 공감은 이 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사진은 이 글에 사진이 몇 개가 들어있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좀 더 이 포스팅을 내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세 옆에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자, 제가 요 1일 전에 적었던 이 중경식객 견대점이라는 것을 상세로 뽑아보니까 이 포스팅은 글자 수가 2248건 적혀 있대요. 이 포스팅 하나에. 그리고 이미지는 원래는 61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53개만 인정이 된 거예요. 지금 53개만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중에 그럼 인정이 되지 않은 것들은 복사 이미지 또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유사 이미지거나 한 경우에 이미지가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직접 업로드한 것들은 인정이 되는 거고 그냥 다른 블로그에서 복사하기를 눌러서 저기다 붙였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인정이 안 됐겠죠. 인용구는 이 중에 하나 썼다고 하고요. 외부 링크 연결은 안 돼 있네요. 지금 형태소 분석에 보니까 지금 허거 무한 맛집의 경우는 허거라는 단어가 25건 들어갔고 건대라는 단어가 12건, 소스가 12건. 자, 건대, 소스, 허거, 무한 리필 이런 것들이 허거 무한 맛집을 나타내는 키워드, 즉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보니까 빈도가 굉장히 높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보면 글, 사진의 형태로 많이 적혀져 있는 것도 확인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블로그 주소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 블로그의 주소를 넣어서 현재 내 블로그가 어디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실 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란이 바로 블로그 지수예요. 자, 그럼 블로그 지수 부분에서 질문사항 잠시 받아보고 키워드 지수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지수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지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성수 맛집이라든지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면
저도 이렇게 뜨네요. 이제 PC에서 얼마나, 모바일에서 몇 건, 토탈은 얼마나, 평균 대수는 얼마나 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주는 게 키워드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1일 5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아우 쯔쯔 좀 넉넉하게 좀 주지. 자, 형태소 분석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적었는데 그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 보면은 부정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애매한 게요. 예를 들어서 오빠가 주는 선물. 여기 혹시 부정한 글이 있나요? 부정적인 글이 없어 보이죠? 근데 오빠가 라는 부분 빠가가 부정적인 글이 돼요.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체크를 해주는 게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는 얼마나 빈번하게 쓰였나, 그리고 감정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냐, 금치어가 들어가 있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주는 게 형태소 분석기라고 합니다. 요거도 잘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쓰는 방법만 일단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글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적은 글이라면 블로그에서 드래그가 될 텐데요. 이게 다른 사람이 적은 글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드래그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F12번을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가 뜹니다. 열기 디벨롭트를 눌러서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고요. 맨 밑으로 내렸을 때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범위가 잡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적은 글일 수도 있고 뭐 상대방 글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글을 복사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해서 아까 형태소 분석기에 붙여보고요. 그러고 분석을 해보면 이건 되네요. 자, 이게 진짜 총 글자 수가 몇 건 적혀있는지, 몇 글자가 적혀있는지, 감정 비율로는 긍정적인 글인지 부정적인 글인지, 긍정 95%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인 어떤 단어들,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금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바로 형태소 분석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도 생각지도 않게 부정적인 글이 적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반복해서 적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실 때 이런 형태소 분석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 마스터는 살짝 설명드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무한 키워드 설명드릴게요. 무한 키워드는 뭐냐면 키워드를 적으면 키워드를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성수 맛집이라고 적고 추출을 하면 성수 맛집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쫘르륵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광고에 보면 연관 키워드 광고라는 데 보면은 키워드 적으면 연관 키워드가 쫙 떴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내가 키워드를 적으면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쫙 조회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요거를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저장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앞에다 샵을 붙여서 해시태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중에 이제 랜덤에서 추출해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복사를 해서 클립보드로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어딘가에 붙이는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성수 맛집 라라관을 설명하려는 게 아닌데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쓸 일은 많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수기로 몇 개 이제 고르는 형태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무한 키워드라고 해요. 몇 개 설명 안 남아서 이거 마저 조금만 더 얘기 드리고 다음 서비스를 또 설명드리러 갈게요. 자, 셀러 마스터 같은 경우는 블로거보다는 셀러들이 주로 쓰게 되시는 부분이에요. 키워드 마스터랑 좀 비슷한 기능인데
키워드 마스터는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고 문서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라면, 셀러 마스터는 똑같이 키워드를 적어서 보면은 상품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적어볼까요? 히알루론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어떤 제품을 적어보니까 그에 관련된 쇼핑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PC 모바일에 쓸 때 상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 영양제를 찾겠다 라고 해보니까 PC랑 모바일의 검색량은 410, 3020 이렇게 돼서 총 조회수가 3,400건 정도 조회를 했고요. 상품은 48,679건의 상품이 있네요. 그럼 물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4대 1 정도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거는 높은 값보다는 낮은 값이 더 나은 거예요. 경쟁자가 적어야 우리가 상품을 그래도 노출시키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보시는 게 셀러 마스터. 자, 그러고 스토어 판매량 분석은 지금 현재 사용이 되진 않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기능이에요. 여기다 스토어 주소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 스토어에서 파는 상품들을 쭉 볼 수가 있고, 뭐 7일 동안 몇 건 팔았을지 예상 판매량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판매량 분석이었는데요. 옛날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줬지만은 9월 6일부로 분석 무료 서비스가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여기서 쓸 일이 없더라. 자, 그러면 쓸만한 기능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스토어 판매량 분석인 셀러 마스터 또는 키워드 마스터에서의 질문사항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질문이 없다면 요거 넘어가서 두 번째 블랙키위라는 서비스를 볼 거예요. 혹시 키워드 마스터에 질문 있으신 분 찾아볼게요. 없으시면 블랙키위로 갑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다시 찾아갈까요? 검색창에다가 블랙키위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 툴인 블랙키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열면은 얘가 이제 블랙키위라는 서비스예요. 여기 보면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주로 우리는 검색 사이트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일단 여기 네이버로 맞춰놓은 채 분석할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볼게요. 아까 성수 맛집 했으니까 성수 맛집 해보죠. 자, 이렇게 적으면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는 그런 체크박스가 뜨고요. 체크하시면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지금 성수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C- 등급 정도를 갖고 있다는데요. 월간 검색량은 PC랑 모바일에서 14만 8천 건 정도 검색을 하고 있고요. 월간 컨텐츠 발행량 또한 무시하지 못하죠. 23,100건에 56만 건, 그래서 58만 6천 건 정도의 월간 콘텐츠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월간이라는 거는 물음표 눌러보면은 금일을 제외한, 오늘 제외한 최근 한 달, 즉 저번 달 9월 17일부터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 일정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10월이 덜 됐잖아요. 10월 전체 예상 검색량은 83,400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1일까지 예상되는 검색량은 16만 3천 건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콘텐츠 포화도를 보니까 일단은 발행도 되게 많이 발행이 되지만 검색량 또한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포화 지수는 블로그 보통, 카페나 뷰는 카페랑 블로그를 합힌 게 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보통이고 카페는 매우 높은 상태다. 즉 성수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카페에서 게시글들이 꽤나 많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키워드 20개를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뽑아줘요. 그러면 검색량은 많은데
누적 발행량이 좀 적은 거 이런 걸 찾아서 노리시면은 그래서 상위 노출이 좀 더 쉽겠죠. 자, 검색 트렌드는 얘가 이제 2016년쯤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교 검색 트렌드예요.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성수 맛집이란 키워드는 뭐 12월, 5월, 뭐 7월 이 무렵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검색을 보고 또는 연별 검색, 요일별 검색을 보았을 때 토요일 날이 제일 검색을 많이 했었네요. 세션 배치 순서예요. 그래서 이게 PC에서 배치가 되는 순서라면 요건 이제 모바일에서 배치되는 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블랙키위라고 합니다. 블랙키위는 검색을 한 번에 이제 2개 내지 뭐 3개 정도 검색을 조금밖에 할 수 없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 키워드 마스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출연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조회를 해보곤 했는데 지금 키워드 마스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용량을 줄여놔서 일단은 요거는 블랙키위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이라면 좀 더 자세하게 뽑는 것 같죠, 그쵸? 뭐 키워드에 대해서 뭐 검색량은 어느 정도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뽑아준다는 건 일단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키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 도구인 리얼 키워드라는 곳을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는 이제 날짜별 조회율을 통해서 해당 키워드가 스테디한 키워드인지 트렌드한 키워드인지 알아보는 서브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리얼 키워드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PC 모바일의 전체 합 그리고 문서수 그리고 네이버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날짜별 조회율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얼 키워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추천 랜덤 키워드를 뽑아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랙키위나 아니면은 키워드 마스터의 서브 역할로 알아두시면 좋은 키워드 그런 게 리얼 키워드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언제 좀 많이 봤나 이걸 요일별로 통계를 내보면 이런 요일에는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찾는구나 이런 데이터도 좀 뽑아 보실 수가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리얼 키워드라고 합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아까 적어 보셨던 키워드를 쳐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미백 에센스를 찾아보니까 미백 에센스는 뭐 총 합은 뭐 860건, 뭐 도큐먼트는 45만 건이 있고 조회율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 언제 많이 조회를 했나 보니까 뭐 주로 이제 미백 쪽은 뭐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 겨울 가는 가을 무렵에 여름에서 가을 무렵 8월에서 9월 무렵에 좀 많이 찾아보렸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를 뽑아서 확인을 해볼 때 리얼 키워드라는 것도 서브적으로 볼만은 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키워드 도구 키자드입니다. 여기도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네이버에다가 키자드 라고 치시면은 키워드 분석하는 키자드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판다랭크는 광고니까 그 밑에 키자드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키자드 사이트가 보입니다. 자, 위쪽에 키워드 마법사를 눌러서 키워드를 똑같이 적어볼게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연관 키워드와 자동 완성 키워드 이런 것들을 뽑아줘요. 그럼 연관 키워드의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 또는 블로그 수를 이렇게 한 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와 그 외에 이제 구글이나 다음 쪽의 자동 완성까지도 뽑아볼 수가 있고요. 키워드 분석기의 경우는 키워드 마스터의 형태소 분석이 예전에 없었을 땐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키워드 마스터가 형태소 분석이 있어서 되게 편리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진짜 장점이긴 한데,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몇 건밖에 못 찾잖아요. 그게 서비스가 되게 불편하네요. 원래는 처음에 없었던 서비스를 가지고 마음껏 찾다가 몇 건밖에 못 찾으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거는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키워드를 분석을 해주고요. 이렇게 분석이 된 부분에서 성수 맛집 스타일리시아 강별이라는 데가 아마 1등을 하고 있는데, 사진은 26장이 들어가 있고 단어별 빈도수 이런 것들이 먼저 체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 마스터에서 원래는 없었던 기능인데 걔네가 이 기능을 도입을 하고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몇 건밖에 안 되는 그런 제약을 줘버렸어요. 좀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저기가 제약이 이제 걸려서 못 찾는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 것만 찾을 게 아니라 키자드나 이런 데를 알면은 여기 와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보시면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지금 보니까 제가 적은 성수 맛집이라는 글자랑 같은 키워드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메뉴, 인기 이런 것들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포스팅 같은 경우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키워드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정확도가 높다라고 책정을 해서 네이버에선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의 로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빈도가 어느 정도씩 나오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바로 키자드의 키워드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키자드의 키워드 마법사, 키워드 분석기 이렇게를 보았고요. 요거는 그냥 뭐랄까 구경 삼아서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실시간 검색어예요.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를 왜 이렇게 많이 검색했죠? 뭔 일 있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안 뜨잖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키자드에서는 월 검색이랑 블로그 수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볼 수 있어서 참고해서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보시는 용도로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요 보시면 구글에다가 띄우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네이버 블로그 구글 검색 등록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 주소를 적고 검색 등록을 하면은 블로그에 RSS를 등록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다른 분 블로그긴 한데 어떤 블로그의 주소를 여기다가 넣고 검색 등록을 해서 넣게 되면은 키자드에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셨을 때 그것을 이제 RSS나 뭐 이런데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도 적혀 있듯이 로그인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URL 공유하고 입력창에 붙여넣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SS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적을 때 그 글을 누군가가 RSS를 모아 놓게 되면은 내가 글을 적으면 그 글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적은 글이 그 사람의 피드에 뜨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의 RSS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거 RSS 등록을 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검색 등록을 할 때 그때 이제 키자드에서 검색 등록을 시키는 거는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절차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구글 서치 콘솔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내 블로그를 구글에서도 검색해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키자드라는 사이트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한번 나중에 블로그를 쓰시게 되셨을 때 조금씩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자, 그러면 저희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요 책에 있는 예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슬슬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 블로그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블로그를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스팅도 써볼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사진을 바로 준비해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 책에 있는 예제 파일을 올려보는 정도의 작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신에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쓱싹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인터넷 좀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를 가시면 돼요. 검색어 입력에다가 영진닷컴이라고 적어주세요. 왜냐면 이 회사가 영진닷컴 회사 거거든요. 그래서 영진닷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사이트인데 밑에 보시면 부록 CD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부록 CD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여기 검색란에다가 쓱이라고 적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쓱 시리즈들이 보이는데 요 세 번째 6964번 게시물에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있습니다. 요거에 부록 CD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cd1.zip이라는 요 파일을 클릭하시고 이거를 저장을 할 거니까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근데 요 창이 안 뜨고 받아지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건데요. 만약에 내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 원하는 경로에다가 딱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에서 설정 다운로드를 각 다운로드 시 수행할 작업에 대해 확인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때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저장을 하는 키가 나옵니다. 우리는 연습으로 활용할 거니까 뭐 문서 폴더를 할까요? 문서 폴더에 새 폴더 CD1 요걸 바꿔도 되긴 한데 일단 그냥 새 폴더 할게요. 새 폴더 그리고 폴더 이름은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뭐 애칭도 좋고요. 본인 이름도 좋아요. 그리고 요 지금 방금 만든 폴더를 따닥 여신 다음에 파일 이름은 쓱싹 블로그라고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은 쓱싹 블로그 집으로 파일이 저장이 됐을 거예요. 저장이 된 분들은 파일 열기를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하시면 예제가 다운받아집니다. 네, 이 절차 지금 해주시면 돼요. 저 이걸 일단 닫아 놓을게요. 다시 네이버로 가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 하셨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보일 거예요. 이 블로그를 들어가셔서 맨 밑에 내 블로그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는 모양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전 과정에서 또 설명했던 내용으로 또 입혀져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블로그의 모양들이 다 좀 제각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꾸며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 들어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블로그의 화면 구성을 보시면요. 이 위쪽에 타이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타이틀은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의 간판 역할을 하는 그 타이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쁜 그림 같은 걸 넣어 놓은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마케팅을 하시기 위해서라면은 상호 같은 걸 넣어 놓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꾸며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사이드바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사실은 위젯을 배치를 한 건데 1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 여기가 이렇게 위젯들이 쭉 배치가 되고 뭐 아래 이렇게 필드가 크게 이렇게 포스팅하는 영역이 크게 있는 그런 형태가 1단형 레이아웃이라면 2단형 레이아웃은 한쪽 면에 그 카테고리나 프로필 적는 란이 쭉 있고 요 옆에 이제 포스팅 영역이 있는 게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3단형 레이아웃은 양쪽으로 아마 사이드바가 있을 거고요. 요 안쪽에 포스팅 영역이 있는 형태가 3단형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서는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웃 커넥트 등의 위젯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이드바예요. 그리고 포스트 영역은 글이 적히는 영역이 포스트 영역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을 포스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블로그의 메뉴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어떤 분들은 되게 단순할 테고 어떤 분들은 그래 조금 꾸며두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희 과정에서 카테고리도 같이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웃 커넥트라는 것은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웃 커넥트라고 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띄워놓진 않았지만 이웃 커넥트가 되어 있다면 이웃의 블로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연결을 시켜 놓는 게 이웃 커넥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블로그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로 가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 위치에 내 메뉴라는 버튼이 있어요. 또는 프로필 창 하단에 보시면 관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버튼에선 눌렀을 때 이렇게 관리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필 쪽에 있는 관리는 지금 이 위젯의 위치에 따라 위쪽에 보일 수도 있고 아래쪽에 보일 수도 있다 보니 저는 내 메뉴의 관리를 주로 들어가곤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메뉴 똑같아요. 자, 내 메뉴 관리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이 지금 14페이지에 적혀있는 기본 설정 화면이에요. 자, 블로그 주소의 경우는 한 번에 안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작한 블로그는요, 아이디를 그 블로그 자체를 만들 때 따로 블로그 주소를 설정할 수 있게 요즘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블로그를 나중에 주소를 바꿀 수가 없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 블로그 주소는 일단 예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블로그 명이라는 거는 블로그의 제목, 명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글 영문 숫자 혼용해서 적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블로그명은 언제 보이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검색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성수 맛집 했으니까 그냥 성수 맛집으로 나갈게요. 자, 성수 맛집이라고 누군가 검색을 해서 보면은 일단 뷰 탭에서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응애 월드라든지 몽몽이 먹어야 사는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앞쪽에 뭐 행복한 엄마 되기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은 블로그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뭐 감동이던 감동했던 요거는 뭐냐면 얘는
포스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포스팅 제목은 요게 맞겠지만 이 블로그 전체의 제목 또한 제일 앞에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블로그명은 마케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그런 블로그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요 앞쪽에 그 포스팅을 그 블로그의 제목을 적었느냐에 따라서 블로그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블로그명을 잘 지으시면 되겠고요. 블로그명이나 별명과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별명의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블로그 자체의 어떤 명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댓글이나 답글을 적으실 때 또는 뭐 친구 추가를 할 때 이럴 때 별명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소개글이라는 거는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프로필 영역에 프로필 이미지 아래쪽에 반영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블로그의 주제에 정할 수 있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나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만간은 우리가 블로그의 커버 이미지도 바꿔볼 건데요. 이 커버 이미지는 가로 세로가 가급적이면 1:1 사이즈의 이미지를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뭐 1000에 1000이나 뭐 2000에 2000이나 1:1로 맞는 이미지가 실제 모바일 블로그가 아닌 PC 블로그에서는 가로 이미지든 세로 이미지든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모바일 블로그에서는요 이 프로필 사진이 동그랗게 정원으로 잘려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약 나타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 로고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1 사이즈로 만들어서 프로필 이미지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라는 거는 PC 버전에선 보이지 않고요. 모바일 버전에서만 보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누군가 검색을 했는데 분위기가 내가 PC에서 봤던 분위기랑 너무 다르다라고 한다면 같은 사이트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PC에서 내가 커버 이미지를 PC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간판 타이틀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도 그 타이틀과 같은 테마로 나가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PC에선 보이지 않고요. 모바일에서 보이는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자 확인이라는 거는 블로그를 상권의 목적으로 운영을 할 때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사업자 확인은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위젯 설정할 때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할 네이버 톡톡 연결인데요.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은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겁니다. 그죠? 없으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는데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의를 했을 때 답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원래 답을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답을 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톡톡이라는 메신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네이버 톡톡 메신저를 연결을 해서 누군가가 상담을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모바일로 답변을 남기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일상글을 올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디서 연결하는지 일단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톡톡 관리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고 여기서 보시면 가입하기, 시작하기라고 있어요. 이 시작하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증번호 잠깐 남겨서 보여드려 볼게요. 하고 확인 하고 다음을 누르면
여기 제가 예전에 만든 계정 있죠? 계정은 계속 만들 수 있어요. 톡톡 계정 만들기 하고 서비스 연결할 거 있으면 고르는데 지금 딱히 없으니까 건너뛰고, 계정 대표 정보면 그냥 개인으로 하시면 되겠죠? 개인하고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채워넣을 것들이 있으면 넣고, 없으시면 그냥 이미지나 아무거나, 아니면 관련된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런 거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저는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리고 프로필 명에다가 뭐 간단하게 뭐 닉네임 같은 거 적고, 나머지 안 채워도 돼요. 그러고 사용 신청을 하면은 검수를 거쳐서 다음날 신청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요걸 신청해 놓으면 내일은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가셨을 때 여기 이렇게 네이버 톡톡 연결이 뜰 거예요. 그래서 검수해서 확인이 됐을 때 뜨는 거라서 지금은 안 떠 있는 게 맞고요. 무조건 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만, 예를 들어 내가 고객이 상담하면 바로 답장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담에 대해 답변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톡톡 그 파트너 센터에 가입하셔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두시면 다음 날부터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들과 꾸미기 설정을 조금 들어갈 거고요. 예제에서는 어떤 걸 조금 더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세부 디자인 같은 걸 꾸밀 거예요. 꾸미려면은 사진을 좀 편집하거나 컨텐츠를 꾸며야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정리하고 가셔도 되세요.